2000년 초반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전문성 있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전문가였어요.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바로 찾아버리는 시대. 그래서 그때부터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또 한 10년간 전문가로 삽니다. 올해 3월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질문 잘하는 사람, 설마 했던 일들이 다 현실화가 됩니다.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 연결되면서 인공지능이 협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작과 끝을 파헤친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시리즈로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의 단장님이신 김준하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인공지능 사업단의 단장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인공지능 사업단이라고 하는 국가가 키우고 국가가 양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융합시키기 위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게 광주에서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챗 GPT 붐이 올 3월에 불기 시작했는데 이 신드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그 챗 GPT를 훈련부터 추론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내 AI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제는 세계적인 AI에 대한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핫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니 해도 이제 GPT일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면서 굉장히 LLM이 알려지고 또 초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산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산업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 IT의 어떤 흐름, 이제 맥이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마 초거대 언어 모델이 해줬기 때문에 가장 핫하다면 그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이 세계 시장에서 모빌리티 쪽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여기 보면 챗 GPT라고 하는 게 3.0 버전부터 GPT-4 터보까지 나왔습니다. 3.0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3.5에서 터보로 4.5 정도로 본다면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점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터보가 2023년 4월까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본격적인 AI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 쪽에서의 변화는 거의 기존 AI 시장의 1년 변화와 맞먹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왜 혁명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협업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노동 형태가 바뀌는데, 1차 산업혁명은 공간이 연결됐다면 협업 대상이 동적인 기계고요. 노동 형태가 육체 노동인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던 인터넷 컴퓨터 시대를 보면은 협업 대상이 컴퓨터와 인간이었다면 노동 형태가 정신과 문서 노동인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 연결되면서 인공지능이 협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대화를 해서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노동 형태가 이번 챗GPT 4.0 터보가 나오면서 문서 노동이 없어집니다. 문서 노동이 없어질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정신노동 하나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과 가상이 연결과 전환이 되고, 가상의 인간, 가상의 공간,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사회구조가 전체 초지능화, 가상화, 초연결되면서 이제 모빌리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물 이동체라고 하는 모빌리티 오브 띵즈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물과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든 이동체를 다 연결하겠다, 이런 기술인데, 자율주행이 기술은 다 돼 있는데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보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의 파종 기술이나 이런 건데, 원래 존 디어는 올해 1월에 CES에서 천명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트랙터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봇인데요. 이건 이제 쥐리공대랑 테슬라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테슬라 봇인데 사륜으로 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륜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2,400억 정도로 잘 샀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처음 도입될 때는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MIT가 이 사업을 이제 스핀오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2016년쯤 해서는 모양새를 갖춘 로봇이 됐다가 그다음에 2017년이 되면서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높이와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로봇이 어찌 보면은 인공지능이 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포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AI 이슈 중심에 요즘 많이 언급되는 분이 샘 알트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또 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런 로봇들, 지금 계속 보고 계신 이런 로봇들이 지금 왜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궁극은 어디에 쓰일까? 사실 이런 음모론을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음모론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안 되고 또 안 믿으셔도 안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미래에서 왔다 그랬을 때 가장 뭘 먼저 만들고 싶을까요? 한글을 먼저 만들고 싶을 겁니다. 한글을.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한글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샘 알트만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요 아틀라스인데 손이 생겼어요. 손이 생기니까 인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짐을 들어다 갖다 줄 수 있고. 그렇다면은 패션쇼도 같이 나가고 패션쇼 나가서 같이 이제 모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만약에 우주로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면, 이라는 어떤 음모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 그럼 화성에 가서 도시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문가들,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 1,000명,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가다가 사고 나면 지구의 역사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화성으로 가려면 세상을 담은 AI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자비스 같은 이런 녀석인데, 이 녀석을 잘 보면은 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석,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화형으로 주인공과 함께 키보드 없이 진행을 합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생성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AI 시대에는 어떤 사람과 직군이 좀 각광을 받을지에 대한 건데요. 2000년 초반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전문성 있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전문가였어요.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바로 찾아버리는 시대. 그래서 그때부터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또 한 10년간 전문가로 삽니다. 올해 3월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질문 잘하는 사람, 설마 했던 일들이 다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챗 GPT나 바드 영역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창작의 영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다 순으로 맞춰줘. 그래서 랩 가사 써줄래? 뭐 이렇게 했더니 4.0하고 바드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트 하하까지 다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내용도 기가 막히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일반적인 질문들도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걸 슬라이드로 좀 만들려고 해.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파워포인트도 쭉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가. 근데 이 5장을 만드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랬다가 4.0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0살짜리가 설명하는 기후변화 설명해줘. 영어로 10살짜리로 바꿔줘. 고등학생으로 바꿔줘. 교수님 수준으로 바꿔줘 하면 딱 정확하게 그 단어 내에서 훌륭한 영작들을 해냅니다. 이때가 이제 3월, 4월, 5월인데요. 올해. 그러다가 터보 이제 11월달, 올해 11월달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 300페이지다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났어요. 올해 11월 6일 챗 GPT 터보가 나왔는데 300페이지 한 번에 넣으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책을 집필하고 번역하고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한다.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인데요. 제가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키우는 시간에 8년 정도가 그냥 훅 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스피드로 가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 10살 때 기억이 이렇거든. 그거에 대한 추상화를 그려줘 했더니 얘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맞아요. 이걸 다 만드는 데 30초밖에 안 걸리고, 아,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게 가장 가관인데요. 제가 그래도 이걸 10년 넘게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쪽을 10년 넘게 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약하고 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파이썬 코딩하는 걸 모두 다 짜달라고 제가 또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롬프트 챌린지가 이런 거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 들어가서 가져와서 얘를 그냥 가져다가 긁어서 넣습니다. 그 안에. 그럼 데이터 분석을 쭉 해가지고 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하고 그 다음에 표 만들어줘. 그럼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 기능은 없기 때문에 GPT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파이썬 코드를 짜줘. 이렇게 짜줍니다. 그래서 얘를 또 역시 아까 얘기했던 콜앱 같은 이런 이 코딩 플랫폼에 갖다 붙여 넣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한 번에 됩니다. 이 터보에서 데이터 불러오기까지 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신생아수와 출산율 표를 만들어 주세요. 요 한 줄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청에 들어가서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청 자료로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면 통계청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고 한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했지? 여기를 클릭을 해봤더니 코드를 여기다 스스로 짭니다. 아까는 제가 짠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때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다가 왼쪽 축은 신생아수, 오른쪽 Y축은 출산율로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 그림을 그립니다. 한 줄만 쳤는데 그래서 또 보니까 얘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그림을 여기 다운로드 파일 하면 이게 제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제가 확대한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파이 그래프도 그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사점 도출해 주세요 했더니 그림은 똑같아 보이지만 10만 명의 남아와 9만 6천 명의 여아가 줄었습니다. 이걸 찾아줘요. 지금 왼쪽 그림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새롭게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LM 시대에서 LMM 시대로 바뀌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노동의 변화가 육체 노동에서 이제 문서 노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간 단계가 육체 노동에서 문서 노동 중심으로 옮겼다가 이제는 계속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이 노동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 슬라이드 하나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GPT 스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했을 때 에디슨이냐 테슬라냐 직류냐 교류냐 가지고 싸우면서 산업이 막 뜰 것 같았는데 잘 안 떴다가 갑자기 저쪽 분은 콘센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생기면서 후방 산업이 발전을 해요. 저걸 꽂으면 선풍기, 꽂으면 라디오, 꽂으면 TV. 그래서 가전 중심의 안전한 전기를 쓸 수 있는 후방 산업들이 부밍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후방 산업이 플러그인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GPT 플러그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보셨던 터보가 이미지를 플러그인해서 오고, 다음에 PDF를 플러그인해서 오고, 아까 300페이지는 PDF 형태로 한 13만 토큰, 12만 토큰 정도에 되는 양, 그 정도면 300페이지인데 그 정도를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플러그인들이 새로운 AI 시장 생태계를 만들 거라고 보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로 아이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GPT 스토어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플러그인 스토어라고 이미 터보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GPT 스토어 시장 생태계가 이미 시작이 돼서 150개 정도 돼 있는 이 API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새로운 플러그인과 스토어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 우리 처음에 애플 스토어 나왔을 때 다 뭐라 그랬냐면, 에이 이게 장난이야 뭐야 그랬는데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챗GPT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빙에도 들어가고 애저라고 하는, 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고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인데 이 두 개로 플러그인이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플러그인이 이 녀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PT를 만들기 전 단계에 10대1 경쟁률에서 제안서를 써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3대1로 들어갔어. 그러면 PT 만드느라고 날 새야 되거든요. 그때 제안서를 통째로 집어 넣으면 파워포인트를 숫자대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플러그인에서 보여지는 스마트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것도 지금 10초 만에 파워포인트 10장을 만들어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인풋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네, AI 교육도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핵심이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이제까지 교육의 목표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길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수학을 잘해야죠. 근데 AI 도입으로 사라질 수업 방식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두에게 똑같은 수업 방식. 스타일, 선호, 능력이 다 다른데 모두에게 똑같은 수업 방식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AI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1대 다수 수업 방식, 1대1 강의가 가능한 시대인데 1대 다수 수업 방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암기는 당연히 생성형 AI가 다 아는데 굳이 내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결과 위주. 결과는 얘가 더 잘해요. 근데 왜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이냐고. 얘가 낼 수 있는 결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경쟁적 선행학습. 먼저 뭘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고민과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고요. 그다음에 사라질 교육 문화는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 땡. 표준화된 시험을 봐서 1등부터 100등까지 나래비 세워야 된다. 땡. 이것도 없어져야 되고. 전통적인 숙제 이것도 불필요합니다. 왜? 실시간으로 답이 바뀌는데 이게 전통적인 숙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단일 교재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일방적 강의 방향과 속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개개인의 학습 효과가 다 달라지는 것들이 제가 과목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의 공통점이 개인별 학습 경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분, 함수, 통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학습 경로가 다 달라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얘는 함수가 좋아하니까 함수부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AI 시대에는 없어질 문화들도 많이 있고 없어질 방향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교육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준비한 서비스가 있고요. 모든 교육청에서 GPT를 활용한 그런 교육들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책자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책만 보고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거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디지털로 옮겨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GPT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코딩도 해보고 뭐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해서 AI 멘토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또 다양한 교육기관들에 적용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최첨단 사례와 또 분석까지 두루두루 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네,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우려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